안녕하십니까. 한국제한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안전업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한전 평가에 있어서 수치 해석의 허와실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지소프트 컨설팅의 변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제한전 평가에 있어서 수치 해석의 허와실 이렇게 그 주제를 정했는데 제목이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예, 약간 좀 강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좀 부드럽게 진행해 아,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금 뭐 지한전 평가를 떠나서 우리 토목 설계 예, 뭐 건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목 설계에 있어서 그 수치에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수치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옳은가? 예, 방법적인 부분,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목을 강하게 좀 했습니다. 오늘 그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지하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협회 측면에서 보면은 집안 침하 사고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붕괴 현장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지만, 뭐 제가 변 박사님께서 그 평소에 뭐 집필하셨던 내용이나 주장하셨던 또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좀 모아 보니까 붕괴 현장에 대한 그 뭡니까 수치 해석을 활용한 붕괴 상태 재현 뭐 예,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예,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수치 해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라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우리 적용하고 있는 수치 예,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지한전 평가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한전 평가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게끔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표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그 수치 해석적인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논할 때 예, 그것이 옳은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또는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붕괴 현장에 대한 수치 해석 활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그 2024년도에 기고한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발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은 그때 붕괴 현장에 대한 집안 수치 해석 적용 사례 이렇게 기억나시죠? 요거 예, 제목.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예, 요 슬라이드를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그 이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제 그 국토부와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그 이제 포렌식 해석도 하게 되는데 그 포렌식 해석을 한다는 거는 이제 붕괴 상태를 일단 이제 현장과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재현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괴가 될 때까지 그 이제 설계 물성치가 지금 그 이제 모 콜론 파괴 포락선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네. 그 초기 파괴 포락선이 이제 설계 정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 원에 접하는 그 이제 파괴 포락선이 될 때까지 그 파괴 포락선을 조금씩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그 이제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거를 이제 그 강도 감소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점착력과 이제 탄젠트 피를 일정한 퍼센트로 이제 계속 뭐 1%씩 감소시키거나 해서 이제 모어 서클에 이제 그 이제 접할 때까지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 모어 서클에 접한 요소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전체적인 이제 붕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 붕괴 상태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수렴했는지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질문을 써놨는데 컨버지드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 왜 그 구조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중이 그 시스템 안에 흡수됐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흡수가 되면 불평형력이 제로가 됩니다. 네. 그 제로가 되면은 이제 수렴이 됐다고 보는데 수렴이 안 되면은 보통 이거 파괴가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게 다이버전스가 안 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일단은 수렴을 했어. 예, 그러니까 컨버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는 파괴라고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예, 보통 이제 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 요소의 변형률이 이제 주동 파괴가 발생하는 그 벽체 배면의 그 집안 변형률이 사질토의 경우에는 이제 덴스한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에서 3% 정도면은 이제 주동 파괴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평형력뿐만 아니라
그 수렴 기준 중에 이제 변이 수렴 기준도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수렴 기준을 동원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변이와 불평 영역을 이제 곱했을 때는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수렴했는지도 이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변이 수렴까지는 엔지니어 판단에 맡기고요. 보통 이제 불평 영역과 에너지 수렴 조건으로 이제 판단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 경험상 네. 그래서 그 붕괴 현장을 역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포렌식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든 재현을 제가 네.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강도 감소를 시키면서 결국은 다이버전스 했는데 거기서 얻어진 그 마지막 단계의 그 강도 정수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네, 굉장히 네. 연약한 수준의 C5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설계 그 장수는 그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그 파괴 포락선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네. 그 값이 이제 설계 정수가 되는 거고요. 보통 그 이제 파괴될 때의 그 안전율이 1인 상태의 그 이제 점착력 마찰각은 그 저기 폭우가 와서 강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물성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시추를 가지고 와서 실내 시험을 하면은 그때 그 코어는 보통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 현장에서 양질의 코어를 갖다가 실험하게 됩니다. 그 시료가 그 코어 그 시추를 하면은 그 이제 그 UD를 샘플링을 하면은 그 안에서도 약한 부분은 시료를 만들다가 보통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가지지 않는 약간 강한 부분을 갖다가 실험하기 때문에 좀 물성치가 과대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실내 시험을 하면. 그래서 제가 포렌식 해석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실내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그 수치 해석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이제 현장 배인 시험으로 전단 강도를 얻어서 그 값을 수치 해석에 써야 현장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그 이제 이 페이지는 일단 그렇게 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예. 할게요. 요것도 제가 이제 사업명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 터널 시공 중에 이제 붕괴 사고가 난 거를 요것도 마찬가지 포렌식을 좀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뭡니까? 피난 연결 통로의 문제였다?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 포렌식 한 결과를 좀 대충 네, 말씀. 네. 지금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질토 그러니까 포화된 지하 수위가 높아서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사질토를 통과하는 쉴드 터널이었고요. 그 본선 터널이 완공된 상태에서 피난 연락갱을 이제 그 나텀으로 이제 시공하다가 네. 그 지하수가 이제 과도하게 유출되는 바람에 이거 저기 그 그라우팅으로 저기 그 지상 그라우팅을 해서 좀 그 유출량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우팅을 했는데요. 그 그라우팅으로 인해서 좀 더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검토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라우팅 압력이 이제 터널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세그먼트가 지금 이렇게 균열이 난 패턴을 보면 저건 이제 외부 하중에 의해서 밀려 들어온 변형 형태고 균열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부 하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이제 그라우팅 압력을 이제 하중으로 줬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적용하신 모델을 써놓으셨는데 저 모델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 모델은 그 여기에서는 그 세그먼트 거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그먼트를 이제 쉘 요소로 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쉘 요소는 그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제 세그먼트인데 그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에 그 조인트가 가장 취약한 그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 쉘 요소의 인터페이스로 많이 사용되는 그 모델이 이제 비선형 모델이죠. 힌지 모델인데 이제 쉘 요소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하중 변이 곡선을 갖는 어떤 강성 모델로 이제 한계를 넘어가면 힌지로 이제 발휘가 되고요. 또는 이제 전단이 발생하면 그 쉘 요소와 쉘 요소 사이에 전단으로 이제 이렇게 강성이 사라지는 또는 이제 인장에 대해서도 이제 강성을 비선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그 이제 모멘트만 비선형으로 고려하는 모델이 얀센 모델이고요. 이제 그 전단 그리고 축 방향에 대해서도 비선형으로 고려하는 모델을 이제 뭐 레오나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해석에서 사용했던 거는 이제 레오나르트 모델인데 이제 그 이제 용어로는 이제 모멘트에 이제 주안점을 줘서 이제 얀센 모델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모델은 예를 들어서 쉘 요소에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 조인트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쉘 모서리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주제는 이제 끝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수치 해석 관행 제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하신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모든 걸 다 갖고 오지 못했어요. 네. 한 두 개 정도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중 분담. 하중 분담률에 예, 대한 쇼크레이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터널 쇼크리트와 하중 분담률은 그 80년대 말, 그러니까 89년도까지는 세계적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터널은 3차원 구조인데 그러니까 막장이 전진해 가면서 쇼크리트를 타설하는 그 단면들이 쫓아가는데 그 해석 단면이 이제 이렇게 그 있고요. 어널리시스 섹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해석 단면을 기준으로 지금 터널 막장이 이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단면의 쇼크리트가 이제 물성치가 이제 정해지고 또는 이제 하중 분담률이 정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 부착되지 않은 3차원적인 지지 구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변이의 히스토리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시간 개념은 없지만 시간 개념을 이제 가상의 시간 개념을 넣어서 지금 해석 단면은 도대체 어떤 상태냐, 쇼크리트가 이제 소프트한 상태냐, 하드한 상태냐, 그리고 이제 최종 변이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변이가 발생하느냐. 그 변이를 보통 하중이랑 이렇게 같이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우리가 변이 히스토리를 하중 히스토리로 이제 우리가 그 설계에 적용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쇼크리트의 경화 예, 예. 히스토리를 고려해서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설계 정수, 그러니까 예. 쇼크리트의 탄성 계수 또는 변형 계수를 예, 예. 차별화해서 갔다. 예, 예. 그거를 갖다가 하중 분담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다. 뭐 예, 이런 예. 거는 일단 뭐 저도 알고 예. 일반 우리 그 엔지니어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것이 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때 정해진 하중 분담률이 가장 많이 쓰던 하중 분담률이 40% 불착 직후에 네. 그리고 소프트 쇼크리트가 이제 그 타설 직후 쇼크리트 타설 직후에 30% 추가 하중 더 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드 쇼크리트로 경화가 됐을 때 뭐 나머지를 주자 이게 그 80년대 연구 결과를 갖다가 한 건데 네. 그 90년대 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검토를 해서 턴키 설계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중 분담률을 뭐 50, 25, 25를 했다. 60, 25, 20을 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하중 분담률을 그냥 고민 없이 사용한다는 거. 하중 분담률이 바로 하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쇼크리트도 이제 탄성 계수가 소프트 쇼크리트일 때는 탄성 계수를 요거를 쓰고 그 하드 쇼크리트일 땐 이걸 쓰자라고 했는데 그게 80년대에 결정된 물성치인데 쇼크리트 우리가 구조 계산할 땐 콘크리트 강도를 210 쓰냐, 300 쓰냐, 뭐 400, 500 이렇게 강도를 엄격하게 스펙을 정해주지만 소프트 쇼크리트는 중요한 그 구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스펙이 지금 거의 정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그 구조 해석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 어떤 무개념 하중 그리고 무개념 재료 특성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건지 이제 그것만 놓고 볼 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파괴 기준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아클롬 뭐 이렇게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모아클롬 만능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 토질적으로 그런데 예. 이게 옳지 못한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거고 근데 이것을 그 집안 조건에 맞게끔 그 파괴 기준을 조금 다르게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 설계 정수를 얻기가 좀 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 제한전 협회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집안 치마잖아요. 네. 그 집안 치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또 구분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집안 치마냐, 집안 함몰이냐.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집안 치마라고 정의는 하고 있지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집안 함몰로 보이잖아요. 또 네. 집안 함몰로 봐도 무관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변형 거동은 그러니까 함몰 정도의 대변형 거동은 이거를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뭘로? 모아쿨럼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함몰은 일종의 그 이제 침식, 그러니까 스카우어에 의한 공동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연속체 역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우리가 그 유한 요소 해석을 하는 거는 그렇게 급작스러운 그 기하 형상의 그 이제 공동이 생기는 건 기하 형상의 변형이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유한 요소법은 어떤 그 부드러운 그 공간을 지배하는 편미분방 정식을 그 연속체 역학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불연속적인 그 함몰 같은 거는 이제 계산할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지한평 보고서들을 좀 몇 개를 봤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또 그거 말고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전응력 그 다음 주제로 나올 그 전응력 해석을 한다는 건데요. 그 지하수 해석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지하수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예. 바로. 그 불착을 하면 음. 그 지하 수위가 다운이 되면 그 유효 응력이 증가하면서 치마량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었던 그 불착 문제에서는 집안 치마가 전부 다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됩니다. 아. 그런데 그 모 지안평 보고서들을 보면은 뭐 밀리미터 단위로 그렇죠,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그게 나와요. 첫 번째는 네. 소프트웨어 문제고요. 음. 소프트웨어의 소선 거동의 알고리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지하수를 말로만 했다 그러고 사실은 지하수 해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집안 반려 프로그램 뭐 써넥스 같은 집안 탄소성 스프링법으로 계산한 거에는 지하수가 또 입력이 되니까 그 수압을 고려해서 벽체 그 가시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제가 면밀하게 검토한 거에 의하면은 응력 지하수 해석은 말로는 했다고 해놓고 사실은 하지 않은 보고서들이 숱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성 해석이라고 하는 뭐 빈컬럼 메소드도 하고 유한 요소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다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3차원 해석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 기대감은 그래요. 이것이 언젠가는 최적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또 이렇게 우리 이것도 관행인데, 뭔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하게끔 만들어서 주어지면 네. 그 중에 이걸 간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좀 노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게 관행적인 어떤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발주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한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단지 그 발주처에서는 같은 돈을 주고서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안전 평가 등등의 우리 지안전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자체에 뭡니까 대행 비용이 너무 빈약하고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네. 그 안에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다행히도 우리 국토부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걸 간소화하려고 노력들은 하세요. 특히 네. 이제 착공호 지안전 조사 같은 경우.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2024년 거의 연말인데 내년부터는 매뉴얼이 좀 개정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도 또 관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붙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안전 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지안전 평가에서 이제 다양한 수치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을 앞으로 개정을 한다면 수치 우리 연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쭉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아까 이제 그 커플드 어널리시스 수리역학 연계해서 제가 네. 잠깐 말씀을 우리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사실상은 적용 자체도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설계 때는 역학 해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안전 평가에서는 연계 해석을 하고, 네. 지하수가 이제 거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설계 자체도 이제 우리가 연계 해석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어떤 방법인가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제가 사고 현장에서 제출된 그 보고서 설계 자료나 그 지안평 자료를 보면, 네. 그 이제 지하수가 절대적인 그 사고와 관계된 팩터인데, 네. 그 지하수 연계 해석을 하지 않은 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국내 굴지의 회사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심각한 현실이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연계 해석은 가야 된다. 예, 예. 설계도. 예, 그 지하수를 이제 보통 그 굴착 문제에서도 그 지하수를 고려한 유한 요소 해석과 고려하지 않은 전응력 해석하고 안전율을 비교해 보면 안전율이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안전율이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2.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하수를 고려하면 2.0,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3.0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NG가 나와야 될 게 지금은 예. OK로 떨어진다. 예, 예. 엄청난 차이죠. 1.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OK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say OK도 아니고 완전히 NG로 떨어질 수 있다. 네. 지하수를 고려하느냐 예, 예.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예, 예. 이거는 엄청난 이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3D 거대 모델의 제약 예, 예. 한계. 예, 예. 말씀해 그 이제 지안평에서 3D 거대 모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거대 모델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대한 연립방 정식을 이제 풀게 되는데, 그야말로 뭐 그 지하 정거장 전체 그리고 주변에 수직구 몇 개 넣어서
그 인근 영향까지 고려해서 다 모델링을 하면은 사실 연립방 정식의 크기가 몇백만 바이 몇백만 바이의 그 거대한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거대 모델의 크기는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반 그 수치 해석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고급 컴퓨터를 써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델을 좀 러프하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러프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계산 결과가 좀 약간 그 과대평가, 안전율을 좀 과대평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그 거대 모델을 만드는 그거는 제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 하드웨어의 문제라는 얘기죠. 예. 하드웨어 문제고 소프트웨어도 속도가 느려져서 그 인풋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 그림으로 뜨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정도로 그 지금 그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사실은 그 모델을 띄워서 회전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줌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데도 약간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정도로 이제 기하학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 해석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목표를 세우면 지금과 같은 거대 모델은 모델링하면 안 되고요. 이건 기본 설계에서 대략적인 결과를 볼 때 거대 모델을 하는 것이지 그 실시 설계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정밀 해석에서는 거대 모델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역행이거든요. 기술의 발전에 역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을 잘못된 길로 우리가 리드하는 그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을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청주에서 그 우리가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도 이제 역해석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네. 했는데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첨단 산업과 수치 해석과의 관계. 예, 그 역해석과 관계된 그 논문은 아마 벌써 30년 전에 처음 국내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 터널 계측 데이터로부터 그 터널을 구성하는 그 안반의 탄성 계수와 이제 어떤 파라미터들을 이제 그 역추적하는 이제 논문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역해석에 사용된 기법들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써서 많이 했고요. 그 알고리즘 중에 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그 이후에는 뭐 저 신경망 이론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오는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그 포괄적인 용어이고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공학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세부 기술로는 이제 그 통계 분석 기능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동안 최근에는 이제 베이지언 이제 기법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해석이나 인공지능은 이제 현장의 어떤 불확실성, 현장에 존재하는 어떤 지질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앞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당연히 저는 우리 수치 해석과 역해석과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이 모두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어떤 발전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 수치 해석의 허와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수치 해석적인 어떤 한계점이나 어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역해석으로 가든 인공지능으로 가든 자동화 개최하고 상호 비교를 하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점은 당장 이제 해결돼야 될 거고요.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기술의 향상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그 미래 기술과 그 현재 기술을 계속 함께 발전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는데 우리 그 박사님 수치 해석에 정말 그 허와시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문제점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시급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지. 예, 그 수치 해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기본 이론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예. 지금 국내 유한요소법 강의가 집안 분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그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그 이제 유한 요소 수치 해석에 대한 강의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어떤 조사적인 게 너무 좀 등한시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그 현장 조사하는 그런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PT 시험이 그 해외에서는 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CPT 장비라는 게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원칙과 원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응용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토목 쪽에서도 뭐 제한적 평가를 포함해서 너무 응용적인 면에 길들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다 논의를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좀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오늘 그 수치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학부 과정이나 뭐 석박사 과정의 그런 뭐 강의 이런 것들이 뭐 좀 부족한 거 말씀을 해주듯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만능이라고 사용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어떤 한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들의 한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은 과거로 좀 시간을 회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시간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이지소프트 컨설팅 우리 변광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마련해서 또 좋은 또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제한전협회 그 안전화 TV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